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저희가 공개방송의 후유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러 모여가지고 진짜 이럴 일이야 이게. 이번 주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개방송이 끝나고 지금 불과 하루가 안 지났어. 안 지났지. 네. 그 전에 우린 영화도 봤다는 거, 그 사이에. 네, 그러고 힘들었어요. 있습니다. 네.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영화를 볼 여유가 없어가지고 네. 다 끝내놓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 1시 넘어서 네. 영화를 보고 네. 새벽 4시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웃지 않겠습니다. 왜? 웃을 힘이 없어요. 참나. 그래? 어제 한번 무대 무대 인사 인사만 한번 했다고 혹시 그런 거. 무대 인사를 했는데 나의 루틴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진짜. 저는 루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민한 놈이다, 정말. 토요일에도 할 일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 그 와중에 머리 깎는 거랑 옷 맞추는 거는 그날로 왜 하필 그렇게 된 거야? 한 달짜리 루틴인가요? 인사하실 때 약간 오해 서지가 있었으나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간 거는 이제 머리는 2주에 한 번 그래요. 깎는 날이었고 그날이? 옷은 지난 주말에 삽니다. 아, 지난 주말에 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오늘 실착이 처음이었던 거야, 그날? 처음. 그래? 뭔가 세팅한 것 같은 느낌으로 왔던데, 혼자? 아니야, 그 머리 깎으면 원래 그거 해주잖아. 그냥 그대로 간 거야. 그래. 도망가지 않고 오긴 왔다는 거. 맞죠?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야? 컨셉입니다. 뭐 하는 거야? 마지막 무대 인사할 때 네. 홍대리를 포함해서 인사만 좀 멤버들 다 이제 와가지고 인사드렸는데요. 네. 하여튼 감사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요. 레디 플레이어 원 관련해서 댓글을 이제 기대작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네. 댓글을 막 남겨주셨는데 DP2님 워우 스트레스 쫙 이 맛에 게임하는구나. 게임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게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정말 재밌어 하겠다 싶고. 딴세상님. 추억을 싸그리 비벼 넣은 상큼한 비빔밥. 제가 안 읽을 수 없는 댓글명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팝콘은 CGV, 오징어는 메가박스. 틀렸습니다. 아, 그래? 팝콘은 메가박스입니다. 팝콘은 그래요? 갈릭 팝콘 맞어요. 갈릭 팝콘? 네, 갈릭과 카라멜 팝콘 반반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며 오징어는? 오징어도 있... 오징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지. 그래? CGV는 어제 제가 보면서 그 어니언이 있더라고 CGV. 어니언. 오니언 별로예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치. 좀 딸리더라. 갈릭 팝콘 맛있지. 갈릭이 나요. 네, 따라갈 수 없고 오징어도 얼마나 맛있는데 오징어는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팝콘과 오징어는 메가박스. 네. 좋은 점, 초반 20분에 살짝 찌릴 뻔. 아쉬운 점, 멍청한 악당과 갈수록 시시한 미션. 그렇게 보셨군요. 초록마녀님 또 좋은 점 아쉬운 점 남겨주셨는데 좋은 점 신선한 세계관 탄생. 아쉬운 점 자본주의 폐해를 담고 또 담고. 여기도 코인들이 막 나오잖아. 그 아이디가 이 영화를 보고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아시스예요. 아, 오아시스 새로 만드셨나 보다. 오아시스 아니죠. 오에이시스입니다. 참나. 오에이시스. 네, 맙소사 스티븐 스필버그 그의 상상력과 그를 시각화하는 능력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네. 네. 김프로쇼 청취중님 청취 중에 아이디를 만드셨네요. 굳이 가상현실에서의 실제 내 몸 따위가 감당할 리 만무한 액션을 현실에서 똑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부분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가상현실 쪽은 괜찮았는데 리얼리티가 있는 장면들에서도 액션이 나오는 게 약간 좀 못마땅하셨나봐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의 오늘 이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뭐야, 정신 차려. 네, 자세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자, 선물. 네, 선물 폭탄 드리겠습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레디 플레이어 원 보고 후기 남겨주신 딴세상님, 오에이시스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카페 차스 더치커피는 이번 주에 카페 이전으로 잠시 쉬십니다. 대구 수성교 근처에 계셨었는데 네. 조금 큰 데로 가시겠죠? 네. 다른 데로 옮기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름 작가님한테 얼핏 듣기로는 공단 쪽, 성서공단 이쪽으로 옮기신다고. 삼공단? 아마 그쪽이 될 듯 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많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매주 이렇게 본인 의지로 선물 드리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가장 저희가 하여튼 보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답하러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이어서 공지사항 있는데요. 이번 달 단체 관람 행사는 내 사랑. 영화 내 사랑. 네. 셀리 호킨스, 에단 호크. 청춘 스타였던 에단 호크가 이제 중후한 남편, 아빠 이런 역할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셀리 호킨스는 쉐이브 오브 워터로 정말 주목을 받은 보석 같은 배우. 이 두 분이 나오는 좋은 영화입니다. 걔구나. 뭐야, 이 리액션은 뭐 하는 거야? 홍대리가 아직 안 봤대요. 이 영화를 아직, 멜로 요정이 왜 아직 안 봤대? 멜로 요정이라고 다 보진 않아요. 그래요? 마음에 드는 멜로. 삶이 멜로가 아닌데, 뭐. 오늘 왜 이런지 알겠다. 뭐가 안 좋구나, 지금. 알겠어요. 왜 카톡 답장을 안 할까? 이해가 안 된다. 일십이야? 아니면 읽지도 않아? 그렇지, 보통 안 읽죠. 겉에 뜨는 것만 보고 이제 안 읽는 거지. 그래서 일자가 사라지면 답장하고, 한 30분 뒤에. 그래. 계속 하시죠. 보낸 지 몇 시간 지났어? 3시간? 3시간 지났어? 그래서 그렇구나. 닥칠만 하네. 그래, 알겠다. 요거 읽다가 중간에 잠깐 쉬고 뭐 2부 할 때 또 확 업데이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오늘 보낸 거 아니야? 어제. 어제 그래서 오늘까지 너덜너덜하구나. 계속 하시죠. 네, 좀 건강하다. 네. 자, 이번 달 장소는 CGV 여의도에서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가까운 곳이라 당신 집에서 멀어서 지금 코웃음 친 거지? 아니, 메가박스 직원을 데려다 놓고 하는데 CGV에서 장관하는 게 웃겨서 한번 웃어봐요. 그렇구만.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1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레디 플레이어 1. 사실 단체 관람 끝나고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니까. 공개방송 끝나고? 네, 공개방송 끝나고. 와, 이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들었겠군요. 와, 진짜 쉽지 않았어요. 또 제가 공개방송을 하는 날,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몸도 안 좋아서. 체하고 막 그랬죠. 이제 약도 먹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고군분투를 막 했는데. 게스트로 오신 김보통 작가님께서, 김보통 작가님도 비염이 있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코를 계속 푸시면서 자기도 막 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코를 막 풀면서 김프로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둘이 서로를 걱정해주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컨디션이 최악이었는데. 아무튼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레디 플레이어 1 시작하겠습니다. I was born in 2025, but I wish I'd grown up in the 1980s. 2045년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년 웨이드 와츠는 이 오아시스에 접속해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이 오아시스를 창시한 제임스 할리데이는 이 가상현실 속에 숨겨둔 3개의 미션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죠. 제임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80년대 대중문화 속에 힌트를 남겨둡니다. 제임스를 선망했던 웨이드가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거대 기업 IOI가 뛰어들고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어드벤처 스릴러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네. 자, 한마디 총평. 오늘은 준비를 좀 해왔어. 준비하면 별로 재미없던데. 큰일이네. 한국어로 한번 하고 영어로 한번 할게요. 네. 굉장히 짧아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삶은 계란 찾기. 삶은 계란 찾기. 영어로 하면 Life is finding egg.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봐도 모르겠는데? 집중을 해서 봤어야지. 네. 보일드 에그도 아니고 그냥 에그야? 에그지, 에그. 이스터 에그도 아니고? 정말. 그 달걀 모양이잖아. 왜 그런 거야? 뭐가? 정말. 그러니까 삶은 계란 찾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의 계란을 찾자. 예전에 그 김재희 박사님이 나오셨을 때 당신의 재봉틀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로 한때 또 감동을 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어서 계란은 뭐냐? 이렇게 묻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리액션 왜 이래 오늘? 자, 황 대리님은요? 간만에 준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삶이 재미가 없어서. 스필버그의 유작이 아니라 데뷔작이었으면 좋겠다. 스필버그의 데뷔작이었으면.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점은 이제 스필버그가 이제 필모가 가득 차요. 아직도 많은 작품들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5개 정도 뭐 더 진행을 하는 것 같던데. 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면 뭔가 삶의 일대기를 정리할 법한 영화로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데뷔작이라면 이걸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앞으로 만들어 갈 감독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필버그 영감님은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더 영화를 더 찍어주셔야 되는가? 네,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네. 그래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 한마디 총평은 8글자로 간단하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가 작구나. 뭐가 잤어. 오늘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뭐가 작구나. 그래. 새벽 1시가 넘어서 갔는데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진짜 뭐 가상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야, 이거 뭘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야, 호전몽을 꾸셨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영화가 좋다고 한다, 재밌다고 한다. 아내는 다 봤어요. 아내는 재밌게 보더라고요. 네. 끝나고 일어나니까 새벽 4시야. 그래. 새벽 4시잖아요. 집에 올라오면 어떡하지? 내일 녹음 어떡하지? 그랬더니 가서 죄송하다 해라. 내가 볼 때 너는 내일 아침에 다시 봐도 잔다. 차라리 잠을 자고 가는 게 그래. 녹음을 하는데 차라리 낫다. 네, 그래서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근데 뭐가 꿈인지 내가 꿈을 꾼 건지 뭐가 가상인지 내가 누군지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영화를 잘 보신 거야. 그 영화가 그런 얘기야.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3D로 봤는데 왠지 이 영화는 IMAX로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용산 IMAX까지 봤는데 제가 메가박스 직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IMAX에서 굳이 안 보셔도 된다. 스필버그 감독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네. IMAX는 잘 안 쓰시더라고. IMAX 해본 적이 없지. 네, IMAX로 찍은 분량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화면만 그럼 큰 거예요? 네, 용산 IMAX 그 큰 화면에 한 3분의 2? 그냥 가운데만 쓰니까. 그렇지. 심지어 2.35대 1이었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마스킹 해놓은 MX관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MX관이 훨씬 재밌겠다. 그래서 MX관이 낫다고 그랬구나. 아니, 저는 그래도 조금 이거는 블링블링하다고 하니까 네. IMAX에서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1시 넘는 거를 고르면서도 보니까 1시 40분에 용산에서 있더라고, 하나가.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어요. 목동 거는 1시 10분이고, 여기는 1시 40분인데, 그 1시 40분 거를 하니까 거의 5시가 돼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일인가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1시 10분 거 봤거든요. 새벽 4시가 조금 되기 전에 끝났는데. 굳이 IMAX로 볼 필요. 네, 애트모스로 믹싱된 MX에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맞아요. 3D는 어때요? 3D 효과도 뭐 그닥. 그래요. 네, 그냥 워낙 연출 자체가 화려해서 이게 3D 때문에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연출을 이렇게 해서 입체감이 느껴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뭐 3D 영화의 대표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라이프 오브 파이나 아바타나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것처럼 와 진짜 3D 입체감 죽인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신기했던 경험은 게임 얘기잖아요. 안에서 VR을 기반으로 한 주인공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전부 다 3D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광경 또한 감독이 되게 염두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요런 게 연출되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아닌가? 물아일체 그 허전몽이 아니라 뭐지? 무슨 허전몽 정말 허접하다. 호전몽. 호전몽? 그래. 한자가 뭐야? 호전몽. 호자가 무슨 좋을 호자야? 나비 호자기 나비 접자. 몽, 꿈, 접, 만난다, 호, 나비. 그래서 MC몽 꿈인 건데. 아하몽. 네. 야, 그런 느낌을,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인상평이었어. 잠시부터 자화자찬하고 자기 평가를 하고 계시네. 미세먼지가 많네. 자, 아무튼 계속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오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 새끼 날로 먹네. 황 대리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그래, 이건 하자. 기본 정보. 레디 플레이어 원. 네. 3월 28일 날 개봉했고요. 미국보다 하루 일찍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12세 관람가, 140분. 좀 깁니다. 좀 길어요. 네, 조금 길게 느껴져요. 스티븐 스필버그 연출입니다. 주연은 마크 라이언스, 사이먼 팩, 올리비아 쿡, 타이 쉐리던 되겠습니다. 촬영은 스필버그가 연출했으니 야누스 카미스키가 했고 네. 음악은 존 윌리엄스가 안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존 윌리엄스는 이런 음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관연하기 없지. 네, 알란 실베스트리라는 그 축구 잘하시는 실베스트리랑 이름이 같은 알란 실베스트리가 음악을 했습니다. 네.
제작비가 1억 7,500만 달러입니다. 약간 의아했어요. 이 CG 분량과 이 판권료, 이 1억 7,500만 달러로 이게 가능한가? 적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한 2천억 들었지만 적게 들었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래. 뭐 진짜 많이 나오니까. 네. 저작권료만 해도 진짜. 그러니까 책 저작권도 있을 거고 판권료 그 캐릭터들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뭐 잘 찍었네라는 생각과 수익은 지금 뭐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도 1억 불은 돌파했습니다. 1억 900만 달러 지금까지 계산돼 있던데 한국에서도 1079개 스크린으로 토요일까지 7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흥행은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뭐 한 80만 좀 넘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워너 브라더스에서 배급을 했고 불과 얼마 전에 더 포스트라는 영화로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을 봤는데 같은 감독의 영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다른 톤에 여러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 되겠습니다. 야, 근데 또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싶은 게 예전에 그때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었나요? 그거는 첫 주에 2,000개간 가까이 해가지고 첫 주 말에 이미 막 100만 넘고 200만 가까이 돌파하지 않았었나? 그런 그쵸.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요즘은 마블 영화 그러면 기대되는 흥행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그 90년대는 마블 영화 이상으로 스필버그 영화 하면 이제 그냥 다 틀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거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감독 했을 때 막 10위부터 쭉 나와요. 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막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보다 뭐 더 많이 벌었고 막 오 신기하네. 근데 그 블로그 쓰신 분이 1위는 새롭지 않죠? 스필버그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스필버그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감독이던데. 지금 뭐 이번 주는 28일날 개봉한 곤지암이 대박 나가지고 맞아요. 지금 어저께까지 스코어 99만이니까 야, 정말 대박이 났네. 넘어갔죠. 그리고 스크린도 거의 삐까삐까해요. 비슷하게 들고 있구나. 1075개, 1079개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멤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의 어느 한 축을 아예 즐기지 못하는 부류들이구나. 네. 우리 셋 다 그런 거 못 보잖아. 그러니까 공포 영화 좋아했으면 아마 그치. 레디 플레이어는 안 하고 곤지암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잘 봐요. 응? 공포영화 잘 봐. 정말? 그럼 데이트할 때 꿀잼이야.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군요. 네, 제가 뭐 사실 돈 내고 공포 영화 보는 걸 즐기지 않아가지고. 네. 네. 스필버그 이번 이 영화에도 굉장한 중요한 레퍼런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치. 호러 영화인데, 네, 그건 또 재밌는 지점이 있네요. 네, 뭐 많이 알려졌지만 샤이닝 보고 가시면 좋답니다. 네. 근데 굳이 안 봐서 영화를 이해 못하게 만들 감독은 아니고요. 네. 네네. 보면 더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퍼시픽님도 에반게리온 그렇다고 그걸 다 챙겨보고 가서 그게 그만큼 더 재밌는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거랑 다르죠. 아, 달라? 알겠다. 아, 오늘 상태가 이게 톡톡 쏘는 맛이 있네. 약간 와사비네, 와사비. 연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아이고. 일십하지 말고 바로바로 자주 줍시다.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읽고 답하지 않는 게 한 남자한테는 이렇게 영향을 그렇지. 미친다. 그리고 이게 또 후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방송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럼 수십만 청취자들이 다 같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페어리황 어떻게 좀 되라고 물도 더 넣고 기도를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아, 저 창밖에 있는 게 미세먼지인 줄 알았는데 내 눈에 습기였구나. 안습이냐? 미쳤어. 네. 자, 감독 얘기를, 근데 뭐, 감독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그렇죠. 뭐, 감독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도. 예. 그렇죠. 뭐, 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너무 익숙한 감독이지만. 기대된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써먹었어. 포스트 하느라. 스티븐이라고만 치면 바로 어떤 포털 사이트든 스티븐이라고 치면 스필버그가 바로 자동 완성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키 171. 나보다 작다. 이런 거. 아까 황 대리가 얘기한 걸 이제 조금 부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총평에 이 양반의 유작이 아니라 초창기 데뷔작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이제 바람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황 대리가 네. 굉장히 유명한 TV 시리즈를 연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환상 특급, 어메이징 스토리 뭐 이런 거. 그걸 넷플릭스에서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의뢰를 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알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블 영화 그리고 수많은 히어로 영화, 뭐 SF, 판타지 이런 영화들이 막 창궐 하는 가운데 스필버그가 마치 야 원조는 이거야라고 하듯이 나온 레디 플레이어 1이 이제 있다면. 드라마 쪽에도 수많은 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드는 내가 원래 만들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곧 드라마 쪽에서도 넷플릭스의 새로운 클래식을 자기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한 본인의 드라마로 찾아올 테니 TV판으로도 스필버그를 이제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딱 3개만 꼽아볼게요. 쉰들러 리스트 이런 건 뺄게요. 왜냐하면 레디 플레이어 원 감독을 소개하면서 쉰들러 리스트,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잖아요. 그냥 블링블링한 오락 영화로 뭘 찍으신 분이냐? 조스. 주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시리즈 총제작. 드림웍스라는 영화사의 수장입니다. 뭐 요렇게만 아시면 좀 유명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다. 이 정도 상식선의 얘기를 이상 더 덧붙이게 되면 좀 이상해지는 그 정도 유명한 감독이고, 레디 플레이어 원을 쓴 원작자가 있는데 이 작가가 80년대 팝컬처를 너무 동경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쓴 소설인데, 이걸 그냥 스필버그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하기가 애매하죠. 이걸 뭐 마이클 베이가 있어봐 계속 폭파신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스필버그가 근데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은 이걸 3D나 IMAX를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아날로그, 물론 디지털로 찍긴 했습니다만, 최대한 영화적인, 옛날에 우리가 보던 영화적인 방식으로 찍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그걸 이제 즐기기에는 오히려 IMAX 영화관보다는 MX관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영화고, 이런 예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원작을 누군가가 영화할 때, 이건 스필버그가 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네? 이건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면서 자라는 세대가 쓴 이야기네?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스필버그가 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도 반론을 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틴틴의 대모험이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3D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이건 심지어 스필버그 감독이 조스 뭐 이런 거 찍고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인디아나 존스를 찍기 전에 틴틴의 대모험 원작자가 이걸 만약에 영화 하겠다고 하면 미국애가 하라고 해라. 걔 있잖냐, 걔 스티븐 이렇게 콕 집어줬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충분히 자기가 구현해낼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틴틴의 대모험을 내가 영화하겠다 했을 때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2편은 내가 제작만 하고 피터 잭슨 네가 해라 했을 때 아무도 딴지 걸 수 없는. 이거 변신 로봇 영화를 이제 우리가 지구인들이 만들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자 해서 트랜스포머를 자기가 기획을 해서 마이클 베이가 찍을 때 총괄 기획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은 누가 봐도 영화 쪽에서는 스필버그로 대표되고, 그리고 뭐 산업 쪽으로 치자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던 8, 90년대 어떤 팝컬처를 이끌던 사람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쓴 책을 누가 영화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해내신 영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 네. 제발 오래 사시라. 스필버그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대단하다는 말 자체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분명히 제가 사춘기 때 이 양반이 할아버지였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잖아, 수염이 이렇게.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정도였을 거야. 생각해보니.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렇지. 그냥 그 턱수염 이렇게 돼 있는 할아버지. 대단한 무기인 것 같아요. 늙질 않아. 그렇게 리액션 할 거야? 이렇게 자꾸 항구에 스키 차서. 평론가들 평점이 좋아요. 네. 좋아서 어떤 분이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김프로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삐딱선을 타느냐. 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치. 별로 그렇게 삐딱선을 탈 일이 없는 게, 다른 사람들 거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우리 평식 오빠 3개 해주셨어요. 그래요? 다크나이트보다는 낮아요.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씩 있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래, 한 사람씩. 특히 이제 평식 오빠 이렇게 주면, 그치. 뭐 나름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저번에 소구망이 너무 극찬을 해가지고 삐딱선이 탄 거지. 그죠?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한 명 정도만. 이렇게 한 명씩은 그래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요런 게 이제 저의 바람일 뿐이지. 네. 3개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큐브릭 감독이 끄덕끄덕. 네. 이용철 씨가 4개. 밥보다 영화가 좋은 사람에겐 기적과 같은 작품. 허나몽 씨 4개. 대중문화가 세상을 지킨다. 김혜리 씨 4개 반. 시대와 기술을 흡수하여 확장하는 스필버그라는 영화 OS. 장영업 씨 4개 반. 20세기 대중문화의 위대한 유산 열전. 그중 최고는 단연 스필버그. 김현수 씨는 5개를 줬습니다. 네. 스필버그 포에버.
아, 네. 뭐 하여튼 스필버그를 예찬하는 말 쓰고 별 많이 주면 된다. 약간 요런 비슷한 이제. 그렇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근데 평식요법만 유일하게. 어.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큐브릭 얘기하고 앉았고. 아, 참, 그래요. 평시 오빠 신기해. 스필버그라는 영화 OS. 네, 이 표현이 참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예전에 이제 토니 스캇 영감님 돌아가실 때,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SF 하면 이제 스필버그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니? 있어요. 뭐가 있어. 영화에 이 감독이 만들면 이런 영화지. 라고 그냥 대표되는 뭐 특정 장르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네. 뭐 말 맞네. 그럼 뭐 타란티노 뭐 이런 거 맞나? 왜 얘가 이렇게 허접하지? 허전몽 때문에 그렇다. 허전몽. 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영화의 한 장르, 한 OS, 뭔가 우리 세대를 비춰주는 스필버그 영감님의 시선?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좋고, 그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대 내 아들 목소리에 뜨겁게 반응하면서 뭐 더 포스트 같은 영화도 내고 네. 하시니까 참 부럽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배우나 감독들이 토니 스캇도 그렇고, 야, 저 양반이 나이가 많네. 갈 때가 됐네. 뭐 예를 들면 뭐 배우 누가 돌아가셨어? 감독이 유작이었구나 그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한 번씩 좀 놀라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을 볼 수 없다니라는 정도의 어떤 심경을 다들 한 번씩 겪잖아요, 팬으로서. 근데 스필버그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아. 이때까지 느낌이. 스필버그는 계속 미국 영화를 계속 만들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이 영화를 보니 이 사양이 나오기는 이제 힘든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특히나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잖아. 네. 누가 이 영화를 찍겠다 할 때 그렇게 저작권 문제며 하이테크놀로지를 그 1억 7천만 불에 잘 싸게 잘 말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이상의 정점에 있는 스필버그를 볼 날이 몇 날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처음으로 들어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의 운명을 앞두고 자기 삶의 한 챕터를 정리하는 작품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표될 수 있는 작품이 이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아직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데뷔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영화 자체는 어떠셨어요? 인상평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 말을 하면 혹평일 때가 많은데 이 영화에는 이게 굉장히 찬사가 될 것 같아요. 게임 같았어요. 같이 뛰는 게임. 그래서 너무 신났다? 그러네. 거장의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감정인 것 같은데 뻔해서 좋았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뻔하다는 게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좋게 이해하면 돌아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피해가지 않아도 잘하면 돼요. 네. 굳이 이게 피해가지 않고 비비 꼬아서 그게 발각돼서 더 욕먹는 영화들이 많지. 거장들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보는데 사실 이거 뭐 미션 3개 떨어뜨리고 해결하고 성과학 너무 잘 나눠져 있는 영화 그거 뭐 인디아나 존스 때부터 계속 봤던 것 같은데 뭐 엔딩도 다 알 것 같고 물론 펼쳐지는 세계는 새로운 거지만 스필버그가 말하는 영화인 거잖아요. 스필버그는 항상 똑같이 말을 해왔는데 그 방식 그대로 배경과 주인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이게 뭐 누구한테는 올드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건 너무 좀 트렌드에 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뻔하게 스필버그처럼 매번 이야기해 주듯이 피하지 않고 잘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게 1079개의 스크린이라는 결과가 네. 지금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 1000개 넘는 스크린이 그 헐리우드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확보된다는 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전성기의 스필버그 영화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 네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조금 언제적 스필버그야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 때문에 스필버그가 좋더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장난 아니네. 안 끊겨. 야, 생각 안 하고 역시 말을 해야 돼. 저처럼 어떡할 거야. 네.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말을 하면 안 돼. 무의식에 맡기고.
그걸 왜 나 쳐다보면서 얘기해, 그 말. 이어가시죠. 곤지암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해서 음. 곤지암이 지금 뭐 100만을 오늘 지나면 이제 훅 넘었을 텐데 네. 첫 주말 성적이 이제 100만 될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떨까 싶기는 한데 흥행은 얼마나 할까요? 극장을 자주 안 갔던 사람들을 다시 좀 끌어모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오히려 한 30대, 40대, 혹은 좀 더 나이 많은 50대도 어쩌면 애들이랑 같이 가서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게임을 좀 좋아했고 내가 어릴 때 영화를 좀 봤다. 헐리우드 영화 그냥 오락 영화 봤다. 그리고 난 게임을 좋아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눈에 걸리는 게 몇 개씩 있을 테니 그럼 그걸 즐기면서 그걸 모르는 자녀들이랑 같이 가봐가지고 이거는 사실 어디 나오는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추억을 좀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잘 여태 좀 하지 못했던 어떤 가족 관객들 혹은 나이 많은 40대 이상의 혼자 가서 보는 관객들이 그냥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일 수도 있겠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왜냐면 곤지암은 이제 전형적인 공포영화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팝콘 무비잖아요. 네. 이렇게 딱 갈려가지고 두 개가 지금 1000개가 넘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쌍끌이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안 가나요? 그런 관객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것이, 대략 어떠냐는 그래. 거지. 보통 이런 거면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잖아요. 네. 바빠서 못 찾아봤어요. 야, 허를 찌르네, 허를 찔러. 전공법으로 가야 돼. 삶의 여러 문제를 접근할 때는 네가 스필버그냐? 거장의 자세는 전공법으로. 거만하게 안 돼,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어요. 되게 거만하게 얘기하네, 거장처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여유가 없었겠지. 그렇겠지. 카톡에 일자가 안 없어요. 그래, 전공법으로 똑바로 얘기해야지. 정말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딴 데 써야 되죠. 그래. 카톡에서 보고 있는 것도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언제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인디아나 존스가 2008년도에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크리스탈 해골. 네. 나왔을 때 난 재밌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좀 들었었거든요. 뭔가 템포가 이상해. 이 정도 되면 쿵창쿵창 달려가야 되는데 항상 느려. 쿵쿵쿵 이러면서 가서 나는 좋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관객들한테 어필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매니아만 보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스코어가 갖다 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영화를 400만을 보셨네요. 크리스탈 해골. 큰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레이더스 시리즈가 있으니까 기존 팬들이 워낙 많으니 그 관객들이 다 불러온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정도로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게 뭔가 시리즈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처음으로 새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 같이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막 던져보자면 한 150에서 200만 사이 보지 않을까? 네. 그거밖에 안 본다고? 첫 주말에 100만이 넘었는데요? 안 넘었어요. 아니 오늘 지나면 넘겠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레디 플레이어 1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70만인데 네. 그럼 90만 가까이 되겠죠. 일요일 지나고 나면. 안 볼 것 같아. 정말? 모르겠어. 이유 모르겠어. 그래요. 한 200만 볼 것 같아. 200만. 배 감독님 어떤가요? 제 바램과 낙관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상징적인 숫자로 386만. 386이에요? 네. 왠지 386 컴퓨터가 떠오르면서 386만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한 300만 정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부분에서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는 여태까지 있었던 뭐 어드벤처물하고 거의 비슷한데 나이가 많은 80년대 향수가 있다고 해서 보기에는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이라는 허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뭐 게임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 않은 80년대 향수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 이게 그 뭐야? 라고 느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오히려 나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 게임 문화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영화 재밌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문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막 500만 이상 보고 이렇게 되기는 조금 어렵고 그쵸. 젊은 세대 내지는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보면 한 300만 언저리 되지 않겠나. 스필버그가 훨씬 더 클래식에 가까운 창작물을 만들던 클래시컬한 사람인데 요즘 마블 영화를 보면 고전 영화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대서사시에 막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오히려 그 당시 8, 90년대 팝컬처를 이끌었던 가장 대중적이었던 사람들은 약간 레트로예요, 레트로.
그래서 마블 영화를 보면 점점 더 마블 영화의 양식이 우리가 봐야 하는 표준으로 인식되고 지금 스필버그가 약간 올드하게 찍은 이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거 약간 조금 마이너한 감성인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 또 근데 거기 더불어 그 스필버그 감독은 안 늙나? 옛날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허들이 있을 정도의 새로운 걸 계속하면서 근데 그걸 또 굉장히 보기 편하게 보통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릴 걸 부연 설명해주고 나레이션 해주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다 우겨 넣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내가 자막 읽는 게 조금 버거운데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요즘 시대의 어떤 재미와 흥미를 찾는 요소들을 계속 가져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얼굴 그대로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영화를 찍는 저력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또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명백하게 이건 스필버그 팬이라면 일단 가장 좋아할 영화다. 스필버그를 신들러 리스트나 레일병 구하기로 기억하시는 분들 말고 조스나 주라이 공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영화다. 그리고 한 번쯤은 현실 도피를 위해 게임에 빠져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본인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황 대리님 어떻습니까? 전공법 컨셉이잖아요, 지금. 정답에 가까운 소리를 해보자면 8, 90년대 게임 내가 좀 해봤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런 자신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게임이에요. 네네. 뭔가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작, 마지막 대표작, 마지막이라 하기 좀 그런데. 왜 자꾸 보내려고 그래, 우리 감독님을. 스필버그의 지금 시기에 대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영화를 좀 잘 알아야지 이 영화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게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한테 더 최적화되어 있는 영화가 아닐까. 저는 요즘에 약간 재미 붙인 컨셉이 하나 있는데. 극장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 있죠.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로 두 가지 종류. 분류해서. 네. 극장에 들어갈 때, 손에 뭘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팝콘이라든지, 네, 네. 주전부리를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 네. 나도 평소에는 조금 거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와구 하면 이걸 그냥 좀 더 늦은 시간에 보러 올 걸.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제가 낮에 봤거든요. 낮에 봤는데 막 다 뭘 싸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각자 아는 포인트에서 왜 막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걸 아는데 티내는 걸 좀 저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레퍼런스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뭔가를 캐치했다. 알아봤다. 빵빵 터지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같이 놀랄 때 놀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치 스타크래프트 1편이 처음 나왔을 때, 다 같이 PC방에 가서 스타를 하던 느낌 같은 느낌? 막 소란스럽고 정신없는데, 이거 자체가 좀 재밌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뭘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보는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영화이면서, 경험에서도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볼 때도 그 두 개가 혼자 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뭐 좀 사들고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은 뭐 이렇게 사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대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사들고 영화만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전자이신 분들. 그래요. 오늘 좀 들고 가볼까? 하는 마인드로 영화를 보시기에는 딱이라. 맞아요. 네, 그렇게 추천을 조금 해드리고 싶고. 되게 위험한 분류네요. 왜? 거의 극장을 대상으로 한 객단가 떨어뜨리는 멘트를 지금 그래? 하고 무조건 계신데. 사야 됩니까? 영화는 팝콘이죠. 그래요. 정말.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보더라도 팝콘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무슨 객단가 떨어지는 소리. 영화관 직원이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이건 극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 여러분, 타르코프스키도 팝콘 먹으면서 영화 봤어요. 막 던질래. 그렇군요. 자,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1. 스포일러가 포함 안 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이어가지고 3부에 스포일러 포함된 내용을 전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문정희 배우하고 같이 했던 빌리 엘리어트. 네네. 공개방송 편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어서 3부에서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잖아요.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제 스스로를 그래도 조금 좋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친한 친구 언니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기분으로. 근데 그런 얘기 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번 생은 틀린 걸까? 좌절하고 있는 모든 분께 슬며시 권합니다. 이영희 작가의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스윙밴드. 数々の漫画大賞を総なめにし 고단샤 만화상, 쇼가쿠간 만화상을 수상하며 뜨거운 공감을 이끌어낸 카와하라 카즈네의 원작 만화 내 이야기가 영화로 찾아옵니다. 덥수룩한 구렛나룻과 거대한 체구를 가진 고교소년 타케오의 풋풋한 첫사랑이 담긴 공감 100배 심쿵 로맨스. 내 이야기를 전국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4월 12일 전국 개봉.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저희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뭐 전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심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허전몽? 기억이 잘 안 나. 네. 뭐 자다가 깨보면 건담이 나와서 막 싸우던 생각이 나고, 네. 또 자다가 깨니까 킹콩이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킹콩이 먼저서. 아 그래? 순서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딱 떴더니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막이 딱 나오고 있었어. 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새벽 1시 반에 뭐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다 해가지고 한 10명 안 되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영화를. 늦게 갔으니까. 네. 아무튼 제가 심판을 잘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싸워야지 심판을 보지. 그래. 이게 뭐 싸울 영화야. 어떻게 봤냐? 재밌게 봤고요. 여러 다양한 캐릭터가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돼서 그거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사실 뭐 영화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네. 영화 내 캐릭터로서만 나오는 거고 뭐 대부분은 그냥 대규모 전투씬에 나오는 때 이제 와라락 나오잖아요. 그 전에도 조금씩 나오지만 그런 정도라 그냥 소소한 재미 정도? 그 부분은 소소한 재미고 오히려 영화 전반에서 다루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 게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되게 웃겨요. 내내 게임 얘기고 결국 게임과 현실 세계에 대한 얘기인 건데 스필버그 감독이라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를 계속 만들어왔던 스필버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와서 너무 뻔한 얘기인데도 되게 그 메시지가 강하게 오더라.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영화 팬들보다는 게임 팬들에게 뭉클함을 전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리니지가 떠올랐어요. 리니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정말 유명한 게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막 갈아치웠던 게임이었거든요. 이게 뭐가 연관이 된 건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리니지 1, 2, 리니지 M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아직도 나오는 게임인데 리니지 1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가상 세계에서 내가 나의 아바타로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이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감각을 줄 정도로 우리 삶에 침투한 게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리니지는 초창기에 이제 그런 어떤 한 시대를 그 안에서 보내게 한 게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그래서 리니지 M이라는 모바일용 리니지 리뉴얼한 버전의 게임이 나왔을 때 광고가 79년생, 78년생 80년대 초반생들 그래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됐거나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들의 나이와 아이디와 레벨이 나오면서 이제 이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향수를 자극하는 광고를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다 할 때 리니지 1편을 하면서 내가 레벨이 얼마나 되고 아이디가 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는 군대 동기 만나서 군대 얘기하는 것만큼 내 삶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화거든요, 일종의. 근데 리니지 1편이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동시 접속자가 많은 한창 정성기 게임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도 정확히 명칭은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어떤 퀘스트가 열렸어요. 새로. 지도상의 어떤 한 지역이 다시 새로 생긴 거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몬스터가 있는데 이 몬스터를 잡으면 좋은 아이템을 많이 주는 거야. 확률이 높아진 거야. 근데 누구나 가서 그 몬스터를 잡으면 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게임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그거였어요. 문제는 레벨이 50 이상인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문지기로 딱 있으면서 사람들 줄을 세웠어요. 너무 거기 몰리니까.
그래서 레벨이 50 이상인지 60 이상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어떤 클랜이나 어떤 소속 혈, 뭐 이런 데 소속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가 먼저 들어가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도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아이템을 실물 거래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상 세계 안에서 서로 교환을 하는 건데 서로 막 얼마에 이거 파실래요? 하면 가상의 코인을 주고 내가 가상의 아이템을 사는 건데 그럼 레벨이 높은 사람들 중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거래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실제 사회처럼 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새로 열린 어떤 퀘스트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고렙들이 그 앞에 쭉 모여가지고 쭉 줄 세워놓고 순번 짜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갑자기 확 높아진 거죠. 게임상에 원래 없는 시스템인데 사회적으로 어떤 룰이 생긴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할리데이는 룰을 너무 싫어한다 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세계를 창조하고 싶었던 거지 어떤 룰에 의거해서 순위를 매기고 이기고 지고를 통해서 내가 더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똑같은 게 아마 리니지 1편에서 그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삶의 어떤 내가 보낸 시간으로 실감나게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50, 60 레벨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 혈원들만 이걸 잡을 수 있게 하고 막 시간을 막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면 막 그 혈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같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하는 팀원들이 소속된 여러 큰 혈들이 있고 그럼 그 혈끼리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성을 점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무역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대요. 저도 그 게임을 이제 잘 해보진 못해서 시스템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기고 불합리가 생기니까 그러면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높은 레벨인 사람들끼리만 여기를 왕래를 하게 하면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몬스터를 만약에 누군가가 그 동굴 앞에서 그걸 잡으면 사람들을 다 동시에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줄 서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누구라도 빨리 거기 도착하면 다시 그 퀘스트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순간이동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렙 사람들이 거의 매점매석을 한 다음에 그 앞에서 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윗돈을 붙여가지고. 이런 막 통제가 안 되는 하지만 통제하고 싶어하는 기득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기득권의 대표가 되는 어떤 모혈이 있었는데 그 집단들의 반발을 해가지고 저랩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몰아내려고. 근데 그러면 사실 게임상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을 몰아낸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템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몽둥이를 가진 농민들이 정부군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룰은 그냥 이게 단데 니네가 새로운 기득권을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는 반대한다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과 원래 있는 기득권 사람들은 딱 눈으로 보면 보여요. 차이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고렙들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고 저렙들은 러닝 셔츠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가장 아이템과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내복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복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복단들이 결국은 그 성에서 그 곳을 장악하고 있던 굉장히 유명한 혈원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에 거기를 우리가 가니까 모여달라 했을 때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동시에 리니지에 접속을 해서 나의 레벨은 낮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몽둥이 하나지만 내가 입고 있는 건 내복이지만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몰아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게임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 거의 원형이 됐던 사건이 리니지에서 일어났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에서 실제 오아시스에 있는 시민들에게 주인공이 말하고 그때 모두가 몰려왔을 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IOI의 이 성벽을 깨는 장면이 아마 리니지를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면 정확하게 자기가 참여했던 전투가 오버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니지 생각이 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그렇지. 한 10분에 걸쳐서. 자, 청취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날 타이밍입니다. 근데 내가 한번 예언을 해보자면요. 네. 팟빵 게시판이든 어디든 만약에 이 방송이 어딘가에 공유되잖아. 네. 리니지를 했던 사람인데 레디 플레이어를 본 사람이야. 네. 반드시 이건 자기가 공유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네, 저도 이렇게 예언을 해봅니다. 그 생각하면서 퍼시픽님 에반게리온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 몇 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예, 그 말인즉슨 그분들은 따뜻한 햇볕에 나오는 거 별로 즐기지 않는다. 진짜.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 문화가 곳곳에 깔려 있다. 그래서 굉장히 봉건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되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의 어떤 스피릿이 사실은 게임 초창기나 초창기 실리콘밸리나 인터넷이 처음 전 세상에 보급됐을 때 그걸 개발하던 개발자들과 조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좀 오버를 해보자면 빌 게이츠 혹은 스티브 잡스 혹은 초창기에 아타리라는 게임기가 나오잖아요. 이 영화 뒷부분 보면 그런 게임기를 만들던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 막 수많은 뭔가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미화된 해적과도 같은 심리 상태를 갖고 있어요. 네.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걸 정말로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나 이런 콘텐츠나 이런 월드와이드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에 몰두했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나는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올라가려면 나는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 관심 없고 난 첫 번째 계단을 이미 발로 차버렸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걸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데 몰두했던 사람들이 게임도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결국은 그런 스피릿이 남아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고 바뀌었다. 그리고 더 레디컬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모든 정보는 공짜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이 있는 이유, 외부를 우리가 모두가 접속해야 하는 이유, 모든 곳곳에 랜선이 깔려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내가 원하면 볼 수 있어야 된다. 공짜로. 뭐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본 사람이다 하면 이 영화가 그냥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이 오아시스를 만든 사람이 결국은 이 게이머들 중에 내 게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에게 이 모든 거의 새로운 세상과도 같은 이 넓은 세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줘버리겠다고 하는 게 아마 그걸 잘 이어받을 사람은 이 게임에서 내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를 푸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고 오락 영화여서 굉장히 유치하게 그냥 단순하게 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원작 소설은 안 읽어봤지만 이 원작 소설은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누군가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나? 관리자가 원작 소설 읽은 사람이 아닌데요? 이러면 재밌겠다. 그럼 뭐 아니야. 원작 소설 읽고 네가 틀렸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일어나세요. 두 번째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스트레칭 하시고요. 네, 두 번째 끝났습니다. 뭐 그런 스피릿을 느낄 수 있었다. 황대리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IOI가 그 IOI인가? 뭐 이런 생각? IOI? 원어원? 예, 원어원. 아. 뭐 걔들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맞은 건가? 프로듀스 601. 예. 원어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알면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 그래요. 한 가지 이해 안 됐던 건 이해 안 됐다기보다 아사모사하게 표현해놓은 그 마지막에 제임스 홀리데이를 보면서 주인공이 근데 당신은 아바타냐고. 아바타입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네. 그거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그거 뭐 어떤 걸 염두하고 연출한 건가요? 나한테 물어본 거야? 네. 내가 지금 스필버그를 대변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잘 이해하잖아. 영어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니 그냥 한국말로 해요. 왜 이래? 그 장면이 때까지는 그 간달프처럼 나와가지고 네. 설명해준 당연히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게임상에 자기 아바타를 심어놓은 거겠지라고 했었는데 네. 그 장면 가서는 갑자기 실사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게 게임 속 내용이 아닌 오히려 그 대치가 되죠. 완전 바뀌잖아요. 네, 네. 주인공만 아바타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실제 환경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네. 그 딱 궁금하게 주인공이 물어보면서 당신은 아바타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이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캐치를 못하겠더라고. 거기 보면은 스크랩을 막 해놨잖아요. 주인공이. 제임스 할리데이에 대한 네. 기사 같은 네. 거. 거기 보면 이제 잡스보다 위대해진 뭐 네. 제임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옆에 있는 기사 중에 제임스 할리데이는 신이 되고 싶은가?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마 네. 비판적인 기사였겠죠. 네. 그 세계 안에서 자기는 그냥 신이 된 거 아닐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스트럭처였나요? 설계자라는 네. 개념이 있잖아요. 걔가 그냥 이 시스템 안에 가상 그냥 아바타야? 아니면은 얘가 진짜 이 시스템 OS가 현현한 화신이야? 라고 묻는 게 되게 민망해질 정도로 그 안에서 얘는 그런 존재잖아요. 네. 사실 주인공이 처음 보면 이스터에그를 풀고 열쇠를 가지면 난 계획을 다 해놨다라고 했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해봤자 좋은 집 사고 멋있게 살 거라고 즐기면서 라고 했던 애가 결국은 세상을 구하는 얘기로 이제 성장 드라마로 이어지는데 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의 현실은 못마땅하지만 오아시스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퍼시발로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 단계에 가서도. 왜냐하면 현실은 시궁창이니까. 네. 그때 자기가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잊을 수 있게 내가 중요한 인간이 될 수 있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준 제임스 할리데이가 너무 좋았는데 그가 죽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온갖 역경을 겪고 플레이어 1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의 유지를 이어받는 중요한 사람이 돼서 고맙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근데 제임스 할리데이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IOI의 수장마저도 총을 내리잖아요. 네. 거기까지 갔음에도 얘는 아직 현실에서 나는 찐따인데 웨이드인데 여기 있는 퍼시발로만 존재하고 싶다라는 약간의 욕망이나 갈등, 미성숙한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임스 할리데이에게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간달프처럼 보이던 이 아바타의 모습을 벗고 제임스 할리데이 자기의 실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마지막 에그를 전달한 할리데이에게 당신은 진짜냐 가짜냐 라고 물어보는 건 아직도 그걸 경계에 지어놓고 현실에서 나는 별로 가상에서는 나는 영웅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아는 제임스 할리데이 실제 하는 영혼이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제임스 할리데이가 그 말에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고맙다. Thank you 라고 하고 가거든요. 네. Thank you라고 한 얘기는 그걸 구분짓지 마라.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게임 속의 가상 아바타인지를 헷갈려 하는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너한테는 지금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영혼으로 느껴져서 네가 그걸 물어본 거니까 고맙다. 근데 그 이상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런 존재가 된 거다. 그러니까 너의 현실과 너의 가상을 구분하지 마라. 너는 웨이드이자 퍼시발인 거다. 나는 여기서만 진짜일 수 있어. 이런 유치한 데서 하지 마라. 왜 현실과 가상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영화 속에서 주인공 혹은 멋진 조연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가면을 써야지만 혹은 이곳에 속해서야만 진정한 나일 수 있어. 이런 대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웨이드에게 있어서는 그 대사랑 똑같은 의미였던 거죠.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나는 퍼시발인데 할리데이 너는 진짜 할리데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경계짓지 않고 나를 실존하는 영혼처럼 느껴져서 고맙다. 하지만 그 뒤에 대해서는 네가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문 밖을 나가고 VR 기기를 벗더라도 너는 오아시스를 구한 퍼시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야, 정말 이렇게 그러게 나옵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영화를 봐야 되겠다. 좀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저 맥락이 아닌가? 동의하게 되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배 감독님의 했던 말을 곱씹어보면, 말은 돼요. 말이 되지. 야, 뭐, 주저주저 하는 건 아니고. 주어와 서술어만 맞추면 되더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두 갈씩으로 좀 빼줘. 두 갈씩으로 하고, 그 다음 설명하란 말이야. 내가 근데. 잘라낼 수 있게. 내가 여기서 처음 그럼 고백해볼게. 내가 왜 미갈식으로 얘기하는가. 처음엔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나도 기억을 더듬는 과정이란 말이죠. 아무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였다. 뭐, 결론 나왔네. 아유, 근데 이렇게 하면 네. 너무 원래 해야 될 걸 안 하는 느낌 있잖아요. 뭐요? 거기 나온 것 중에 제일 반가운 건 뭐였나?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아? 수십 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그래. 내가 꿈을 본 건지 기억이 안 현실을 본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난 건담밖에 생각이 안 나. 건담. 네, 건담이 나와서 봤어요. 칼질을 막 하고 있더라고. 그치. 그거 잠깐 생각이 나고 다시 기절한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서도 잠깐밖에 그 모습으로 못 있었거든. 걔가. 그래요? 아 진짜요? 아이템이었잖아. 아이템. 그래서 건담이 왜 나오나 지금? 하고 다시 잠들었던 기억이 그래. 있어요. 메가고질라를 메가고질라로. 네, 무찌르기 위해서 건담이 잠깐 아이템으로 나오죠. 거기서 그렇죠. 건담이 나와도 돼? 이러면서 잤어. 그랬구만. 킹콩도 나오고, 야, 건담이 뭐지? 하고 잤어요. 네. 건담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본래 모습 돌아가요. 그 사무라이 갑옷 입은 걔가. 그 빨간색. 걔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던 거야. 그 아이템. 그래서 걔가 접속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빨리 도와줘. 너 어디 갔냐고 막 그랬더니 걔가 나는 건담이 돼야겠어. 하더니 아마도 그런 판권들을 다 사느라고 안 유명한 친구들이 나온 거겠죠? 나머지 애들 조연들이. 그러니까 배우들을 보면 막 그렇게 개런티가 높은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치. 실제 배우의 얼굴보다는 걔네가 거기 접속했을 때 모습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 뭐. 건담은 다 안 봤어도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퍼스트 건담은 네. 알죠. RX-78. 왜 78이게? 78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너무 쉬운 거네요. 몰라서 물어봤는데. 퍼스트 건담. 반다이에서 나오는 왕구를 보면, 건담 시리즈를 보면 MD, GD, MD, HG, HG,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PG, 퍼펙트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치. MD가 그러면 MG였네. MG인가? MG겠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레이드 하다가 퍼펙트 그레이드에 퍼스트 건담이 있어요. 이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많이 비싸니까. 아쉬워했던 급이 높은 기억이 겁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높은 거. 네. 이번에 나온 건담이 가장 처음 건담이 방영되고 했을 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아. 나온 지 한 30년이 넘은 40년째가 되는 건가, 이제? 그렇죠. 네. 원래 건담이라는 게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막 여러 가지 변주가 나와가지고 윙건담 이 정도면 막 날개 달리고 막 이런데 사실 실제 전투에서 필요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퍼스트 건담 네. 퍼스트 건담 경우에는 진짜 전투 병기처럼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니아들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또 로버트 프라모델이나 이 그 메카닉 쪽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건담은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칭송받을 이 메카닉이 아닌 게 왜냐하면 부품이 너무 커. 네. 절개 선도 없고 네,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걔네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건담 매니아들은 이게 기계 영화냐? 기계 만화야? 이건 철학이 있는 만화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데 그거 우리 이제 그 판에 끼어들 만큼 건담을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인정받는 메카닉은 어떤 게 있나요? 패트리어트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족 보행을 하는 애들 다 별로 안 좋아하고 이족 보행을 하는 애들 중에서도 부품이 굉장히 세밀하고 호스도 달려있고 막 이런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프라모델을 하다가 로봇 모아서 하다 하는 애들이 결국은 글로 가. 부품도 엄청 많고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생겼구나 이런 애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이제 건담 팬들이 분노의 소리를 하지. 건담은 그냥 장난감 팔라고 만든 거고요. 이게 진짜 기계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것도 플라스틱 아니냐. 그럼 또 욕먹고 뭐 이런 세계가 있죠.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게 그냥 그 차예요. 그 차. 드로이안 DMC-10이라고.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그 차인데. 그것도 기억나요. 백투더퓨처 차 아닌가 저거는? 그쵸. 그러면서 처음 들었어. 그 주머니 갖고 다니다가 꺼내잖아요. 너무 갖고 싶더라고. 그래요? 주머니에서 꺼내? 주머니 이렇게 아이템 꺼내듯이. 던져요. 진짜? 그래서 그 여자애가 오토바이도 나중에 고치러 갈 때 요만한 걸로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오토바이가 나와? 에이, 참나. 이거 너무 일찍 짰네. 오토바이 생각이 안 나. 오토바이도 중요한 게 이제 아키라에 나오는 그 오토바이잖아요. 그쵸. 그 셀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멋있던 오토바이였나 싶은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 그 아키라도 사실은 막 한 30년 된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나온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서 그 모양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미래 디자인으로 보이죠. 오토바이. 여자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죠. 그래. 탔던 것도 같고. 처음에 그 경주할 때 그 탔어. 아, 그래요? 근데 자다가 깨서 갑자기 킹콩이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킹콩은 제일 끝에쯤 나오는 레이스에. 그 맨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렇지. 그 중간중간 보면서. 그 회사에서 막 사람들이 왜. 그 하얀 옷 입고. 같이 하고. 단체로 막 싸우다가 단체로 불 꺼지고 빨간 불 들어오고 막. 그렇지. 그런 거 잠깐 생각나고. 그때 오토바이가 한몫했어.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여자애가 모르겠어. 아무튼. 빨간 불이 확 들어오던 그것만 보고 또 잤어. 그 오토바이가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 나오는 오토바이. 아키라도 이제 메가박스에서 몇 년 전에 다시 재개봉을 했었죠. 애니메이션을. 네, 애니메이션 그때 당시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재개봉했는데 시대가 지나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더라. 그 당시에 봤으면 충격이었겠죠. 네. 이런 비주얼이 셀 애니메이션으로 막 했을 건데. 그쵸. 저는 어려워가지고 또 아키라도. 네. 저는 컨테이너가 터질 때까지는 맨정신을 본 것 같아요. 이모가 사는 이모 사는 집이 막 달려가면서 뻥뻥 터져가지고 막 하고 이게 컨테이너가 넘어오고 이때까지는 제가 살아서 봤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잡혀간 줄 알았더니 거기 방군이 있는 애들 가고 납치당해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 만나고 그렇지. 만나고부터 내가 깜빡깜빡한 것 같아요. 그렇구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보긴 봤네. 네. 납치당했었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당황할 뻔했는데 그건 봤구나. 납치를 당하고 뭐 열쇠를 하나 찾느라고 막 그러다가 열쇠 그 두 번째 모르겠고 첫 번째 열쇠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받고 뭐 이런 거 본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깨보니까 막 싸우고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스피들버그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정말 잘 정리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근데 그 차 얘기를 좀 해보자면 드로이안 DMC 그 차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같은 그 은색 차. 네. 그 차가 초창기 베트카도 한번 나왔거든요. 네, 영화에. 맞아요. 야광 빨강 줄가 있는 그 네. TV 드라마 보자면 베트카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디자인 먼저 되고 그게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실제 주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촬영이 가능할 경우만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다크나이트에 나온 텀블러 같은 차도 네. 그렇고. 근데 이 차는 실제 이런 모양으로 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화에 나온 거예요. 백투더퓨처. 아, 진짜요? 맨 처음부터? 네, 맨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뀐 거라고는 뒤에 막 이렇게 막 네. 불나게 만든 뭐 미사일이나 로켓 뒤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로켓 엔진 같은 거. 그거랑 옆에 막 전선 붙어 있고 네. 이런 거 빼고 원래 차 모양은 진짜 그 모양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차를 다시 사서 안을 개조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리스토어를 하는 마니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거의 시대를 한 2시대 넘어가지고 이제 빈티지도 아니고 미래적인 차도 아닌 정말 희한한 모양의 이 차를 이제 사람들이 개조해서 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차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무도 쓰지 않는 소재 스틸 차에 은색 칠을 해놓고 그냥 상용차로 만든 승용차인데 왜 스포츠카 이렇게 열리듯이 걸윙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열리는. 네네. 옆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보고 이 차를 약간 이렇게 리터치를 해가지고 영화에 쓰자. 라고 해서 영화의 소품으로 채택이 된 케이스. 그만큼 좀 시대를 앞서간 괴작 차량이었다. 비전은 굉장히 앞서 나갔던 거지. 그런데 기술이 딸려가지고 전기장치가 엄청 많았대요. 차도 이렇게 열려야 되고 차문도 그렇고 연비에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차다 보니 그걸 드로이안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 자동차 회사인데도. 그렇죠. 이 차가 그래서 결함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수준의 어떤 기술로 만들었다면 완벽하게 이게 구현이 됐을 텐데 그냥 겨우 굴러가고 가끔 문 안 열리고 막 이랬대. 마트에 세워놓으면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옆으로 열린 차가 아니니까. 주차를 해놓으면 그 옆에 차를 대면 아, 못하겠네. 못하지. 왜 위로 열려야 되는데. 그러네. 굉장히 불편한 차인 거야. 근데 지금 요즘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차를 어떻게 막 개조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자인을 보면 정말 미래적이에요. 지금 봐도 딸리지 않는? 옛날에 왜 건전지 넣어서 플라스틱 트랙에다가 장난감 자동차 막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막 비쌌어. 일본에서 나온 무슨 모터 단 자동차는 막 되게 빨리 달리고 막. 그렇죠. 근데 그게 막 비싼 건 막 10,000원 이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래서 못 사다가 제가 돈을 진짜 500원, 100원씩 계속 모아가지고 내가 저 건전지 넣는 조그만 자동차를 내가 꼭 하나 사고 말리라 해가지고 10,000원을 모았는데 그때 정말 생뚱맞게 백투더퓨처 그 모양으로 그 경주형 자동차처럼 파는 장난감을 파는 거예요. 딱 한 대 파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것만 한 17,000원, 8,000원 이랬어. 내가 근데 10,000원 겨우 모았는데 몇 달 동안 한 달 더 모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 막 울었어. 억울해가지고 씨야 이랬더니 그때 내 사촌 형이 그 사촌 형도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 사촌 형이 왜 그러냐? 저게 너무 비싸다. 이런 게 나왔네? 하더니 나한테 돈을 몰래 줬어. 남는 돈을 몰래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사촌 형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 장난감이 없으니까 가지 않던 트랙 슈퍼 앞에 막 트랙 있었지. 문방구 앞에 트랙 놔뒀잖아.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지껏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막 거기 내가 이제 딱 만든 다음에 사촌 형이랑 같이 갔지. 그랬더니 준현이 너도 이런 자동차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탁 놔뒀다 그걸. 근데 안 가. 졸라 느려.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뭐가 많이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모양만 그 자동차 모양이지. 경주용 그 트랙에 놔두면 너무 성능이 안 좋은 차였던 거야. 똑같네. 원래 차하고. 그 원래 차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눈물 머금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야, 이런 추억을 소환시켜주는 영화입니다. 그래. 영화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제가 잔 게 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나머지 영화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진짜 게임에 가깝잖아. 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사실 조금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첫 번째 레이스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음에. 뒤로 갈 때. 그냥 그러고 끝이잖아. 네.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의 어떤 재능이 발현돼가지고 뭐 한다던가 이런 게 그래요? 아니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봤으니까. 첫 번째 거가 끝나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평들을 보니까, 미션이 너무 시시하다. 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 뒤로 갈수록 별로예요? 뒤로 갈수록 더 그렇기도 하지만 첫 번째 것도 조금 저 마인드와 비밀을 알아내면 그냥 금방 끝나는 얘기였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동시에 들었냐면 저는 예고편을 봤을 때 영화 처음 딱 시작하면 제임스 할리데이가 전 세계에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오아시스 시민들에게 이걸 볼 때쯤 저는 죽었겠군요 하면서 영화가 딱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단체로 막 차 타고 막 하고 하는 그 회사 애들 이런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 요이 땅 하고 이 레이스가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보니 이미 죽은 지 5년이 지났어. 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대 기업이 이미 5년 동안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두근두근하게 뭔가 딱 시작하는 느낌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풀고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세 번째 비밀 이렇게 푸는 식으로 만들었다면 거의 트릴로지로 만들어야 됐겠구나. 근데 한 2시간 조금 넘게 해가지고 이 많은 걸 다 때려놓고 한 편으로 만들다니 거기서도 조금 대단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걸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3부작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랬으면 아마 1편 흥행이 좀 하고 2편, 3편을 갈수록 오히려 안 받겠죠. 관객 수가 줄어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거의 오늘은 배 감독 랩으로 나와줬다. 3부가 거의 다. 크리스 심의 마음을 내가 알겠네, 이제. 내가 그 형이랑 딱 보는 순간 친해졌단 말이지. 그런데 또 오랜만에 또 배 감독님도 영화 이야기만으로 많이 풀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와 연관된 추억을 많이 소환하는 걸 봐서 각자한테 다가가는 부분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게임을 직접 했던 사람이 보는 경험과 그냥 간접 체험, 그랬겠거니 하고 보는 저희의 소감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영화 자체가 재밌고 그냥 그때 그런 게 있었나 보지 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게임 완전 안 한 건 아닌데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 그 정도의 게임 경력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타리에서 나온 어드벤처인가 그 게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스터에그를 찾아가서 그 제작자 이름이 뜬다. 그래서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사람한테 최종 미션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즐기고 현실 세계에서도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완결하는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 저 게임을 했던 사람이라면 실제 저 게임을 해가지고 이스터에그를 찾으려고 진짜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감동이 더할 나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느끼려면 사실 연령대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아타리 같은 경우에는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스티브 잡스 전기보험 나와요. 거기에 아타리 쇼크라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네. 저야 뭐 처음 시작한 게 저는 페미콤 이런 거부터 제믹스 시작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때 했던 세대라. 아타리 더 이전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되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진짜 그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정말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이 영화를 극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별 5개를 주기는 내가 너무 몰라서 5개를 못 주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그 게임을 했던 세대가 우리나라에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페미콤 제믹스 이게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아타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진 않았고 그 뒤로 이제 전 세계 우후죽순 그런 콘솔 게임이 쫙 생겼으니까 그래서 막 팩 꽂아가지고 하는 내가 직접 그걸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있는 집이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야. 그렇지. 빌려다가 하고 막 이랬다. 동네 슈퍼집 아들이 있었어. 한일 슈퍼 아들. 한일 슈퍼 아들 우현아 잘 사니? 근데 걔네 집에 그 게임기가 있었어요. 페미콤인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고물 TV 있잖아요. 이렇게 채널 진짜 옛날 TV에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래서 슈퍼 앞에 놔뒀어. 놔둬가지고 그냥
동네들이 그 게임을 하는 걸 구경하러 글로 가고 네. 막 그랬거든요. 우연히 가보면 굉장히 좋아할 영화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연히. 왜 친했단 말이야 우연히. 저는 뭐 잘 사나? 비디오 가게에서 그 페미콘 막 빌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아, 그냥 가게에서? 미국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그쵸? 옛날 이제 추억이 소환되는 영화니까 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응한 것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오히려 요즘 10대, 20대 초반 뭐 이런 우리나라 관객들이 보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게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제가 모르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본 적은 있는데 내가 뭐 잘 알지는 못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오버워치라는 블리자드 네. 게임 뭐 요즘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나오네? 뭐 이런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지금 세대한테 이게 어필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게 캐릭터 등장만 살짝 해요. 그렇죠. 그 캐릭터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진짜 옛날 캐릭터들을 뭐 그나마 주요하게 많이 최근 거라고 하면 아이언 자이언트? 네, 그 정도. 네, 그것도 근데 2000년대 초반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워낙 옛날 캐릭터들 가지고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라 지금 어린 관객들이 가서 보면 약간 그냥 등장했네 이렇게 있네라고 발견만 하는 정도지. 그렇겠네요. 네, 조금 이건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트레이서 혹은 우리가 더 모르는 더 최신 네. 게임의 캐릭터라면, 원작에는 안 실려 있었으나 수도 등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뭐 게임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 저격이 될 만한 영화인데 네. 저는 사실 어느 분이 게시판에도 걱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깨말못 김프로가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 뭐 거기다가 더불어서 잠까지 잤으니. 네. 근데 사실은 이걸 모르고 본다 하더라도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비슷한 행위인 것 같은데 암전이 되고 스크린에 화면이 나오는 순간 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콜럼버스라는 동네 판자촌, 네. 컨테이너촌에서 사는 애가 자기가 막 구석구석으로 폐차장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 같은 데 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거기서 얘가 VR 기기를 얼굴에 쓸 때 그냥 그 컷이 그런 장면을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라는 정답을 그냥 딱 준 것처럼 앵글이 이렇게 얼굴이 쫙 돌아서 얘 시선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아바타가 오아시스 안으로 딱 입장하는 그 순간은 사실 꼭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공연장을 찾더라도 혹은 뭐 내가 영화관에 가더라도 느낄 수 있는 내가 이 세계로 진입하는 그 순간을 딱 일깨워주는 영화라 우리 모두에게 꿈꾸게 하는 영화? 그리고 그런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추억이 소환되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뭐 영화 촬영 기법 중에 프레임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의 시작처럼 이제 프레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주인공이 나오는 이게 뭐 이야기의 시작으로 보통 영화에서 많이 쓰던 건데 요즘 시대의 프레임인은 이런 차원까지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이 없으면 구현 가능하지 않은 그 앵글로 네. 패닝을 쭉 해서 3차원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영화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3D 안경을 쓰는 관계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게요. 요즘 시대의 영화에 다시 한번 새로운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뭐 이 샤이닝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조금 너무 민망하니까 네. 나머지 뭐 얘기 많을 거예요. 샤이닝 뭐 우리가 그때 막 가로가 되도록 갔던 패신저스 생각도 나오고 그 네. 마텐더 모양의 네. 그 도서관에 있는 사이먼 페그가 연기를 해준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둘의 우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스티븐 잡스 전기가 저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원래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가 같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이먼 페그가 분한 모로가 나중에 자기 25% 동전 하나 받고 자기 회사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슈퍼바이저가 된다는 게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또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소환되기도 한데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내가 샤이닝의 한 장면을 내가 이렇게 볼 줄은 몰랐거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렇게 피가 쏟아지는 그 명장면이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일단 재미를 느끼실 거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쏟아지는 피를 내가 보겠지.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샤이닝 영화를 봤을 때의 충격은 뭐였냐면 일단 필름으로 찍었거니와 그 정도의 양의 피가 화면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 충격적인 비주얼이 잊혀지지가 않았던 건데 네.
이번에 그 피는 양도 훨씬 많을 뿐더러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의 즐거운 장면으로 변하잖아. 와 이렇게 수영하듯이. 그러니까 되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런 클래식한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이걸 오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네. 피가 강의돼서 흐르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네. 뭐 이 정도 얘기를 덧붙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번 에피소드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심 작가님 고생 많으시나 매주. 뭐 얹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자다 깨다 이러고 봐가지고 아무튼 네. 이번 주까지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개봉 영화가 이제 뭐 많이 쏟아지는 주간이어서 그렇죠. 저희가 뭐 하나만 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편성하기도 하고 한 영화 가지고 그냥 하루에 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거는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 개봉 영화 가지고 찾아뵙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다시 한번 저희 공개 방송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하여튼 네. 후유증이 이번 주까지는 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양해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 영화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rop.